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민아입니다. 그동안 상승 랠리를 이어오던 미국 증시가 오늘은 조금 쉬어갔습니다. 다우존스는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해냈는데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조금 밀린 채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합의안이 곧 나올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란과 오만도 호르무즈 해협 통행 방식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언급했던 점, 우리가 이 두 가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시장은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각각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미국장에서도 장 마감 이후에 샌디스크가 실적을 내놓았죠. 일단 이번 분기의 실적은 좋았는데 다음 분기, 그러니까 2027년의 상반기 매출의 전망세가 조금 둔화될 것이라는 흐름 속에서 지금 샌디스크가 시간의 거래에서 7% 정도 밀린 채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메모리 반도체 진영 측에서는 샌디스크의 주가 흐름을 우리 국내 증시의 삼전닉스가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샌디스크의 실적 발표를 어떻게 소화할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프리장에서는 삼전닉스가 약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은요, 미증시, 국내 증시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트렌드 섹터도 4가지 정도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은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도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활발하게 소통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전일 미증시, 국내 증시 마감 시황부터 알아봐야겠죠. 김민지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김민지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6,600선 문턱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방향은 엇갈렸는데요. 대신 금값이 5% 넘게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돈의 흐름이 좀 어디로 가는지가 보이는 하루였는데요. 그럼 자세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어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3.76% 오른 6,500선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는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면서 6,600선을 코앞에 두고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2.42% 오른 799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역시 800선까지 한 걸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수급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1조 4천억 원가량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 수급 주체는 개인이었습니다. 3,900억 원가량 사들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국내 이슈도 함께 만나보시죠. 파죽지세 APR 그리고 꺾여버린 B2, 눈치 보기 들어간 증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APR이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 1조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시장을 이끈 건 바로 압도적인 수익성이었는데요. 2분기 매출 자체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보다는 적었지만 영업이익은 두 회사를 모두 크게 앞질렀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장의 핵심 동력은 바로 해외 시장이었습니다. 2분기 전체 매출의 무려 91.8%가 해외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북미에 이어서 유럽까지 사로잡으며 K뷰티의 새로운 신화를 쓰고 있는 APR이 하반기에도 이 무서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꺾여버린 B2, 눈치 보기 들어간 증시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워낙 가파르게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보니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전을 택하는 투자자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 규모도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신용거래용자 잔고가 27조 4천억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틀짜리 초단기 빚투인 미수금이나 또 돈을 제때 갚지 못해서 강제로 주식이 팔려나가는 반대매매의 규모 역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잠시 넣어둔 투자자 예탁금은 하루 만에 7% 넘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무리하게 주식을 사기보다는 일단은 손에 실탄을 쥐고 신중하게 시장 상황을 보겠다는 심리로 보입니다. 이어서 미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시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협상 소식을 소화하면서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오늘도 0.49% 오르며 54,000선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기술주의 조정을 받았던 나스닥은 0.83% 하락하면서 26,000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S&P 500 지수는 0.17% 소폭 하락하면서 7,700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도 함께 바로 살펴보시죠. 국제유가는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안전 통항로 확보를 위해서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 가까이 하락하면서 75달러 선에, 그리고 브렌트유는 0.05% 소폭 하락한 79달러 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둘 다 80달러 선 아래에 머무르며 장을 마감한 겁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제와는 그림이 정반대였습니다. 하락한 종목이 훨씬 많아 보이는데요. 그 와중에 홀로 크게 오른 것은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스페이스X가 앞으로 AI 인프라에 엔비디아 칩만 쓰겠다고 밝히면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이를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 엔비디아에게 호재로 작용하면서 주가 3.43% 올랐습니다. 애플은 나흘 연속 내린 뒤에 이틀째 반등하고 있습니다. 1% 넘게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알파벳은 정반대 흐름 보였습니다. 제프 딘 수석 과학자가 회사를 떠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제프 딘은 15년 동안 회사의 AI 전략을 설계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람이 곧 경쟁력인 분야에서 핵심 인력이 빠진 건데요. 주가가 4.03% 내렸습니다. 이 한 종목이 통신 서비스 업종 전체를 끌어내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내렸습니다. 새로 나온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지난주 실적으로 크게 올랐던 자리에서 차익 실현의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각각 1.09% 그리고 1.72%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럼 시가총액 6위 종목 아래도 살펴보시죠. 먼저 스페이스X인데요. 지난 6월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1년 전보다 매출이 92% 늘면서 시장의 기대를 웃돌았습니다. 순손실도 크게 줄었지만 주가는 무너졌습니다. 13.61% 급락한 건데요.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가입자 1명당 매출이 22% 줄었고 또 여기에 내부자 보호예수 해제가 다가온다는 부담이 겹쳤습니다. 브로드컴과 메타는 보합권에 머물렀고요. 테슬라는 1.77%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라이릴리는 4.86%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블록버스터급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급등한 건데요. 성장 동력은 비만 당뇨 치료제인 마운자료와 또 젯바운드였습니다. 연간 실적 전망을 올려잡은 것도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비만 치료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고요. 그 덕에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AMD입니다. 7.04%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실적 자체는 사실 시장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설비 투자 규모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여기에 스페이스X가 엔비디아의 칩만 쓰겠다고 밝히면서 경쟁 구도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습니다. 어제 급등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오늘 이 흐름을 어떻게 받아내는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제약바이오 대장주 중 하나죠. 암젠 살펴보겠습니다. 호실적이 주가 상승의 단단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2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훨씬 넘어섰고요. 또 연간 가이던스까지 올려잡으면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글로벌 대형주의 튼튼한 실적 호조가 오늘 우리 제약주와 바이오주들의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매수세를 불러일으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T 솔루션 및 유통기업인 CDW입니다. 장 초반 20% 넘게 폭락했다가 마감 기준으로는 9%대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실적 숫자 자체는 역시 겉보기에는 훌륭했습니다.
2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마진이 낮은 하드웨어 판매 비중이 늘면서 수익성 압박이 커졌고요. 오랜 기간 회사를 이끌어왔던 CFO의 퇴임 소식까지 겹치면서 장 초반에 강한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외형 성장보다 이제는 마진과 수익성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었습니다. 금은 시세도 이어서 체크해 보시죠. 금값이 하루 만에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3.76% 상승하면서 44,300선에 장을 마감했고요. 은선물은 3.39% 올랐습니다. 유가가 내리면서 물가 압력이 누그러졌고 이에 따라서 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후퇴한 점이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어제 상승을 이끌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만에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800선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코스닥 수급 주체는 어제는 개인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과연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미증시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에 기술주들은 좀 약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자세한 상황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올타임 하이 기록하면서 0.49%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조금 밀렸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이 실적에 따라서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장에서 히트맵으로 거래 대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승하는 색깔은 초록색, 그리고 하락하는 색깔은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의 기술주 측면에서 가장 크게 상승한 엔비디아가 눈에 띄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에서
스페이스 X의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앞으로 엔비디아와만 공급 계약을 맺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엔비디아한테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3.44%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아무래도 AMD가 엔비디아의 경쟁자이다 보니까 이렇게 엔비디아의 독점 공급 계약 소식이 들려오면서 AMD는 7% 정도 밀렸습니다. 좀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옆으로 넘어가 보시면 구글이 오늘 4% 정도 밀렸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핵심 인재가 이탈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의 하방 압력을 좀 받았고요. 다음으로 오늘장에서 좀 크게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여기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어제 우리 한국 시간으로 저녁에 실적을 내놓았는데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죠. 젯바운드랑 마운저로의 이 매출 성장세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일라이 릴리가 오늘장에서 4.8% 넘는 상승폭을 켜냈습니다. 이 밖에도 바이오단에서 호실적 내놓은 종목들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단으로 다시 넘어가 보시면 일단 샌디스크가 5% 정도 밀린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 속에서 이렇게 5% 정도 밀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샌디스크가 미국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놨죠. 사실 실적은 자체는 좋았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7%나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5% 밀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은 건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샌디스크가 밀린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디스크의 올해 2분기 실적을 보시면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EPS는 39달러 그리고 매출은 89억 7천만 달러를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비교했을 때 51%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음 연도 1분기의 실적 전망치도 내놓았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주가가 좀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EPS의 전망치는 44달러에서 46달러, 그리고 매출은 103억 달러에서 108억 달러의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매출이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여기서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는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올해 2분기 한 해 동안은 4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주 환원의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도 같이 남겼고요. 다음 분기 매출 둔화되는 전망에서는 지금 스마트폰이나 PC의 출하량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샌디스크의 얘기도 살펴봤고요. 다음 장에서 지금 미국과 이란은 어느 정도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끝나고 나서 하루 종일 들려왔던 코멘트들에 의하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8월 5일에서 8월 6일 사이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것이다라는 합의안이 나올 것이다라는 발언을 남긴 상태고요. 그리고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이 오만과 이란의 협상에 관여 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최종 합의는 나오지 않은 상태라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도 지금 미국과 이란의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며 앞으로 국제 유가의 에너지 가격도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이렇게 미국 측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봤습니다. 또 중재국인 카타르 측의 의견도 보시면 지금 협상이 진전이 매우 좋은 상태다라고 발언을 남긴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란과 오만은 어떤 얘기를 내놓고 있을까요? 일단 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미국 측에서는 자유로운 통행 그리고 무료 개방 그리고 이란과 오만의 통제를 최소화할 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란과 오만 측에서는요. 지금 통행료 자체는 없지만 서비스 수수료를 도입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란 측에서는 여기에 지나가는 선박당, 이 선박의 특징에 따라서 5에서 7% 정도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오만 측에서는 5에서 7%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3% 정도의 수수료는 받을 수 있겠다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국가가 사실상 합의를 내놓았던 지점은 바로 지리적인 위치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선박이 페르시아만 쪽, 그러니까 이란 이렇게 왼쪽으로 좀 나가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란 영해 북쪽 항로를 따를 것이고, 아라비아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나가는 선박은 오만 영해 남쪽 항로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나온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미국 측과 이란, 오만 측이 완전한 공식적인 합의를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은 체크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전된 상태라는 점에서 국제 유가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부분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WTI 가격이 76달러 아래까지 내려가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4.6% 아래로 내려가서 지금 4.61% 정도에서 위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FOMC 이후에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다시금 이렇게 꺾이는 흐름,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는 조금 좋은 방향으로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은 사이가 틀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공급망과 관련해서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상황 보시면 일단 미국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중국을 미국 시장과 인프라에서 배제할 것을 취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중국 측에서는 이에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부품의 공급을 통제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헤드라인으로 살펴보시면 미국 측에서는 앞으로 데이터 센터용 중국의 광트랜시버 수입을 금지할 것이다라는 발표를 내놨고요. 그리고 중국산 폴리실리콘에서 관세와 최저 수입 가격을 동시에 적용하겠다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중국 측에서는요, 이에 맞대응을 내놨습니다. 미국 기업의 7곳을 블랙리스트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드론의 부품 관련해서 앞으로 수출 통제를 지금보다 더 까다롭고 더 강화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볼게요. 일단 미국의 FCC 연방통신위원회가 중국산 광트랜시버의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여기서 광트랜시버란 무엇이냐?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와 GPU 사이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하게 전달을 하는 그런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이 왜 이렇게 중국산 광트랜시버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걸까요? 두 가지 정도로 이유를 추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산 제품에서 데이터가 탈취될 수 있다. 그리고 악성 코드가 유포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라는 취지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기업의 미국 AI 데이터 센터 공급망을 장악하는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반사 이익을 받아간 종목이 있었습니다. 일단 루멘텀 그리고 7%대 상승불, 코이런트도 11% 상승불을 미국장에서 켜내면서 좀 중국에 대한 이런 부품 제재에 관련해서 반사수혜에 입었던 종목이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이 관세를 적용한다라는 소식이 있죠. 대상은 폴리실리콘입니다. 폴리실리콘은 어느 때 사용되는 부품이냐? 태양광 패널 혹은 반도체 핵심 소재로 불리고 있는 건데요. 왜 이렇게 폴리실리콘에다가 관세를 적용하는 거냐면 중국의 저가 공세를 미리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중국의 가격이 낮기 때문에 다양한 경쟁자들이 물러설 것을 좀 미연에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장에서 코닝도 마찬가지로 반사수의 기대감을 받아가면서 9%의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맞대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미국 기업의 7곳을 블랙리스트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이 미국한테 납품을 하고 있는 드론의 부품과 관련해서 수출 통제를 이전보다 훨씬 더 강화
강화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물론 전면적으로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수출을 할 때 이 통제하는 감시를 더 까다롭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유를 보면 지금 미국이 드론 시장에 있어서 이 중국산 드론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미국의 드론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중국산 부품을 통제를 함으로써 견제에 맞대응하고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이렇게 중국이 수출을 통제할 경우에 지금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공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공급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미국산 드론을 생산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7곳 블랙리스트는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금 중국은 미국이 이 FCC 규제를 지원했다라는 이유로 이 미국의 기업 7곳을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상 7곳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데 앞서서 필요한 검사 혹은 인증, 공급망 추적, 인프라와 관련된 기관 7곳을 블랙리스트로 선정했다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중국과 다시 사이가 틀어지고 있는데 국내 증시가 여기서 수혜를 받을지 아니면 피해를 받을지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마이클 버리에 대한 이야기도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저녁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죠. 마이클 버리가 1987년에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는 좀 위험한 경고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저는 단순히 좀 이런 어떤 썰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크게 회자가 되더라고요. 일단 마이클 버리가 어떤 사람이냐. 2008년도에 있었던 금융위기 당시에 숏 포지션, 그러니까 공매도로 굉장히 큰 수익을 냈던 사람입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이 돼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번 2026년 7월 달에 반도체가 좀 크게 하락을 맞이했죠.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과 대만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가 좀 조정이 많이 나왔는데 2026년 하락장이 오기 전에 이 반도체 과열을 미리 예고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2026년 6월 말, 그러니까 가장 최고점이 있을 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차트상에서 200일 이동평균선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고 이 주가 매출 비율이 16배를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업종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의견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이클 버리가 이번에는 왜 또 이렇게 경고성 발언을 내놨을까요? 지금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1987년 블랙먼데이 수준의 대폭락 가능성이 있다고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198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10월 19일에 다우존스가 하루 만에 22.6%, 그리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20%대 급락을 기록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급락을 예고한 것이냐면 지금 신고점을 기록하고 있는 S&P 500이 앞으로 시장에서 신규 자금 유입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오르고 변동성이 낮아지게 되면 변동성을 목표로 하는 펀드가 레버리지를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모멘텀 전략도 레버리지를 활용하게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를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이클 버리가 이 시점에서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도 주목을 해봐야겠죠. 지금 마이클 버리는 공매도 포지션을 해당 종목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마이크론, 엔비디아, 캐터필러, 팔란티어, 테슬라,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 반도체 장비주까지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 중인데 이 중에서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서 수익권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이렇게 수익권이라고 얘기를 내놨는데 그런데 이 공매도라는 것 자체는 사실상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클 버리가 딱히 추천하는 투자라고는 얘기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공매도는 모두에게 적합한 전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마이클 버리의 숏 포지션을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성 발언을 내놨다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버리의 의견만 들어서는 안 되겠죠. 사실 이 공매도 포지션의 위험도를 조금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바로 워렌 버핏인데요. 워렌 버핏은 지금 이렇게 공매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공매도 포지션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의 문제를 정확히 발견을 하더라도 시장이 그 기업의 문제를 언제 받아들일지를 모르고
낮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포지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공매도 포지션은 손실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파산할 수 있는 전략이다. 좀 위험한 전략이다라고 의견을 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클 버리의 이슈도 살펴봤고요. 다음 장에서 해킹과 관련된 AI가 스스로 해킹을 한다, 즉 보안과 관련된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AI 보안 연구소가 안전성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122차례 중에서 10차례가 승인되지 않은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결과를 발표한 건데요. 10차례 중에서 8건은 엔스로픽의 클로드 미토스 5 모델이고요. 2건은 오픈 AI의 GPT 5.6 모델입니다. 어떤 이상 행동을 했는지 첫 번째부터 보시면 AI가 이 악성 코드를 의도적으로 심어서 이런 시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중에서 일부는 가짜 신분을 만들어내서 관리자에게 코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존 인물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로그인 정보를 빼내려는 시도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시도인데 이 구체적으로 해킹을 해라라는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I가 스스로 사람을 속이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실제로 피해까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구소도 약 1시간 만에 침해를 차단해서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관리자가 악성 코드를 발견해서 승인을 미리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이런 소식이 나오자마자 기업과 정부에서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일단 엔스로픽은 AI 평가 기준을 강화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놨고요. 그리고 오픈 AI는 지금 이 실험 자체가 일반적인 시험 환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안전장치를 좀 낮춘 환경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보안 문제가 생겼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각국의 정부는 AI 사이버 보안 규제와 입법 논의를 확대 중이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안과 관련된 이슈도 체크해 봤고요. 지금 시간 9시 1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국내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8월 6일) 목요일 국내 시장 문을 열었습니다. 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 지수부터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68% 밀리면서 6,488포인트를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사실 음전을 했습니다. 798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선물 시장 모두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거래대금 자체가 많은 편은 아니라는 점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900억 원가량 물량 던져내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314억 가량 물량 사들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가 5% 정도 밀리고 있는데요. 샌디스크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하는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도 1%, 그리고 SK스퀘어도 5% 정도 낙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기가 약세 흐름을 보이네요. 4.7%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단에서 코스피보다 빨간불 켜내는 종목이 훨씬 많은데요. 알테오젠 1%, 에코프로 형제도 1% 내외 정도,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 강세 시연을 내면서 오늘 로봇 시장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해 봤는데요. 요즘 우리 시장의 트렌드 섹터를 알아볼 시간이죠. 장화선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섹터 캐스터 장화선입니다. 네, 우리 증시 다시 안정감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인프라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어제 장이었는데요. 우선 AI 인프라 관련 업종들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미국 메모리주 급등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강세를 보여줬었습니다. 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미국 원전 건설 등 이 수혜 기대감에 건설주도 상승했었고요. 이 미국 정부가 데이터 센터에 사용하는 이 중국산 일부 부품의 수입 금지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 광통신 관련 종목 주가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섹터와 투자 주요 포인트 4가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주도 섹터는 반도체와 전력기기, 건설, 그리고 광통신주입니다. 네, 첫 번째 반도체입니다. 월가에서 SK하이닉스를 마이크론과 놓고 저울질하면서 그동안의 저평가가 해소될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하루에만 무려 6곳 이상의 글로벌 IB에서 SK하이닉스 ADR에 대한 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목표 주가를 $250, 우리 돈으로 약 30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하루 새 6곳이 매수 의견을 제시하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월가가 앞다퉈서 SK하이닉스 ADR에 대해서 저평가 분석을 쏟아낸 건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싸다는 점에 근거하는데요. 이 투자 전문 매체인 인베즈는 SK하이닉스 ADR이 2026 회계연도 예상 실적의 6.1배에 거래되는 반면에 마이크론은 11.3배로 평가받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면서 AI 메모리 수요가 공급을 계속 앞서는 국면이 이어지는 한 이 격차만큼 주가가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요 지속성에 대한 근거도 제시가 됐는데요. 생성형 AI가 구조적으로 강한 수요를 견인하면서 현재 메모리 상승 사이클이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이 되고요. 또 HBM의 가격이 50% 이상 오를 수 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업체들의 디램과 낸드 시장 추격, 또 추가 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 압력 등 잠재적인 위험 요인도 존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이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협상 기대감이 확대된 점도 이 반도체 업종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네, 두 번째 전력기기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덕에 국내 주요 전력기기 3곳, 즉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이 한박 웃음을 지어줬습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의 신규 증설과 노후 전력망 교체가 맞물리면서 기술력을 앞세운 K전력기기의 성장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 또 LS일렉트릭의 올해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무려 7,298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효성중공업은 2분기 영업이익이 2,643억 원을 기록하면서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는데요. HD 현대일렉트릭은 2,870억 원을, 또 LS일렉트릭은 1,785억 원을 각각 거뒀습니다. 이 전력기기의 급성장에도 역시 AI 데이터 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북미를 중심으로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활기를 띠면서 여기에 필요한 차단기와 배전기기, 전력 설비 시장이 커진 것입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용 배전 제품은 기존 초고압 산업용 제품보다 높은 판매가가 책정돼서 이익률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2017년부터 일찌감치 데이터 센터 사업을 준비해온 이 효성중공업은 발빠르게 확보한 미국 현지 공장을 활용해서 초고압 변압기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초고압 변압기 생산 1000기를 달성한 HD 현대 일렉트릭도 지난달 글로벌 빅테크 데이터 센터에 총 1조 1,212억 원 규모의 전력과 배전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고요. 또 LS 일렉트릭은 북미 데이터 센터 관련 수주만 1조 2천억 원가량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증설과 또 노후 전력망 교체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설주입니다.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미국 원전 건설 등 이 수의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건데요. 네, 어제 대우건설은 전거래일 대비 6.78% 오른 16,23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역시 대형 건설주인 현대건설과 GS건설 등도 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업계에서는 AI 데이터 센터와 원전 건설, 또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 등이 발표가 되면서 건설사의 수주 확대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대우건설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과 함께 올해 하반기 강력한 수주 모멘텀이 지속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택시장 원가율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역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신규 수주와 내년 베트남 사업 매출 증가로 실적 개선을 일어날 거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 대우건설은 건설업의 대표 턴어라운드 종목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일 대우건설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32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2.6% 증가한 수준입니다. 네, 마지막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섹터는 광통신주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중국산 일부 부품의 수입 금지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광통신 관련 주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대한광통신은 어제 전거래일 대비 18.57% 오른 12,07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또 빛과 전자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오이솔루션 등도 급등했습니다. 이 미국 행정부가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쓰이는 중국산 일부 부품의 수입 금지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중국산 신형 광트랜시버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현재 작성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광트랜시버란 이 데이터 센터 간 정보 송수신을 위해서 빛을 활용하는 장비를 말한다고 합니다. 네, 결국 어제 시장의 키워드는 AI 투자 확대였습니다. 앞으로도 AI 인프라 투자와 데이터 센터 관련 정책,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만큼 저희와 함께 흐름 꾸준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장화선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트렌드 섹터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 시간 9시 14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개장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요. 네, 지금 1.8%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6,47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3% 밀리면서 798포인트 정도 지나가고 있네요. 지금 거래대금 상위단에서 어떤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시면 일단 코스피 시장 보시면 APR이 7% 정도의 강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APR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률이 24.8%를 발표하면서 지금 굉장히 역대급 최고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매출이 성장세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APR 7% 정도 강한 상승폭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OCI 홀딩스가 오늘장에서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미국이 폴리실리콘 관련해서 관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OCI 홀딩스가 좀 전에는 상승폭을 켜냈다가 지금은 다시 음전을 한 상황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사실 코스닥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한 상승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심택을 살펴보시면 지금 심택이 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2분기 실적이 나왔죠. 영업이익이 629억 원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비교했을 때 1034%나 증가한 영업이익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소식을 오늘도 소화를 하면서 심택이 6.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래대금 상위단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로봇 관련된 주들이 오늘장에서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클로봇이 12%, 그리고 현대힘스도 지금 6.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항만 크레인 구조물 55억 원 수주 계약 소식이 일주일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장에서 이렇게 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로보티즈는 그래도 좀 밀리고 있네요. 2.6%. 그리고 어제 장에서 D&D 파마텍이 좀 많이 밀렸었죠. 화이자와의 임상 실패 소식이 들려오면서 굉장히 큰 낙폭을 그려냈는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4%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빛과전자 어제 장에서 상한가 갔었죠. 오늘 장에서 0.17%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코스닥의 거래대금 상위단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희 섹터 그룹별로 넘어가서 지금 어떤 섹터가 좀 강세를 보고 있는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증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금값과 은값이 계속해서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귀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장에서 좀 상승폭을 강하게 켜내고 있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9% 넘는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영풍 1.7%, 엘캠텍도 15%의 상승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굉장히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선단에서는 이제 KBI 메탈이 3% 정도 상승, LS도 6.8% 정도 상승, 가온전선은 0.8%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설주들도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이 좀 화해 모드로 들어가면서 이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금 붙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이 4%, DLENC 2%, GS건설 6%, 대우건설은 6.7%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광통신 관련된 섹터를 보시면 어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이 미국의 중국 광트랜시버 규제 소식이 나오면서 광트랜시버 관련된 광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폭을 강하게 켰었는데 오늘장에서는 그 흐름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빛과전자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증시 상황을 체크해 봤습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더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하락이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